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아직까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주말 사이에 탄핵 찬반 집회는 계속됐습니다. 네, 이와 함께 승복 메시지를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박창환 장한대 특임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아직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법조계도 그렇고요. 언론에서도 이번 주 중후반 정도를 예상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예상입니다. 여전히 추측일 뿐인데요. 선고 기일이 늦어지고 있는 배경에 대해서 어떻게 좀 분석하고 계시는지 듣겠습니다. 네,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났을 거다 이렇게 예상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위헌적인 행위가 너무나 명백했기 때문에 저는 결론은 이미 나왔을 거다. 다만 우리가 과거의 사례들 보더라도 이제 판결문이 나올 때 거기에 사실관계가 적시가 됩니다. 예. 그런데 최근에 지난 변론에서도 그랬고 또 윤석열 대통령 석방에서도 그랬고 사실관계 적시를 어느 선까지 집어넣을 건지 지금 이제 형사재판도 이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헌법재판소에서 판결문에 사실관계를 적시했는데 이게 형사재판에서 만약에 뒤집어지거나 사실관계가 없었던 걸로 밝혀지면 헌법재판소도 굉장히 곤혹스러워지는 면이 있거든요. 좀 그런 측면에서 사실관계를 갖다가 적시하고 그것을 어느 선까지 넣을 건지 판결문에 이 부분은 하나하나를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뿐이다. 그리고 그 시간도 그렇게 더 길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과거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60일, 90일에 비춰보면 예. 더 길게 갈 경우에 국가적인 혼란이 더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나오겠지만 그 사실관계 적시에 선을 놓고 치열한 논쟁이 있을 수는 있겠다. 좀 그런 점이 보고 싶습니다. 어떤 부분을 좀 고심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 결정문을 보면 처음에 이제 혐의가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사실관계 적시입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가 법 적용에 대해서 이제 위헌이냐, 위헌이 아니냐, 그리고 또 하나는 중대성을 살피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사실관계 기재가 정확히 안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위헌이냐, 위헌이 아니냐, 그리고 위헌이라고 한다고 손치더라도 그게 중대하느냐, 거기까지 어떻게 보면 판단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나올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이번 주에 나올 거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어떤 심판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선 우리가 이제 판결은 그 변론기일은 끝났지만 그 이후에 곽정근 전 사령관이 어떻게 보면 민주당으로부터 사실상 위증교사를 받았다는 어떤 정황이 나오고 있고 내란죄로 엮었겠다 그런 얘기도 있고 심지어 변호사가 자수서를 제출한 다음에 그대로 그냥 사임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3번이나 연출이 되거든요. 그 사이에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대통령이 석방이 되지 않았습니까? 공수처의 수사 권한에 대해서 문제를 어떻게 보면 지적을 한 거고요. 내란죄 혐의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은 경찰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수사 내용, 그다음에 공수처의 수사 내용에 대해서 헌재에서 증거로서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본인들이 좀 망설이고 있는 면이 없지 않아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서 어떤 발효를 하는 데 있어서 문제를 들었던 원인이 되었던 게 뭡니까? 29번의 탄핵 아닙니까? 그러니까 탄핵에 대해서 결과가 기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어떤 근거가 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의 어떤 형태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기일은 빨리 속히 진행이 됐지만 그 이후에 정황적인 상황을 봤을 때 우리가 헌재의 어떤 심판을 통해서 확인하지 못했던 것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적이라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걸릴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여야의 투쟁 강도도 높아지고 있는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헌재 앞에서 릴레이 시위가 확대가 됐습니다. 관련해서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도부 차원에서 집회로 나가는 일은 없을 거다라고 답변을 하기도 했는데 지금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 공수처 특검법까지 발의한 상황이고 여당 내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여권이 지층 결집을 위한 여론전에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이제 헌법재판소에다가 탄원서를 내고 있는데 거의 80여 명이 넘는 국회의원들이 동참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결국은 양날의 칼이 될 거라고 봐요. 지층 결집에는 이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이 될 경우에 국민의힘이 계엄과 내란을 옹호하는 정당이었다라고 하는 그 이미지는 강화될 뿐이다. 좀 그런 점에서 지금 보수층 결집이 최대로 이루어진 상황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국민의힘이 다소 정치적인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제까지 한 번도 중도층이나 전체 여론에서 탄핵 찬성 여론을 집은 적이 없습니다. 좀 그런 점에서 국민의 판단은 뭐 지금 상황에서는 이미 끝난 거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나 사법기관, 수사기관에 대해서 뭐 비난과 공격을 갖다가 끊임없이 해왔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지층 결집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결국 국민들의 어떤 전반적인 평가라든지 그리고 국민의힘이 향후 다음 예상되는 대통령 선거에서 계엄 내란 옹호 정당이었다라고 하는 점을 갖다가 벗어나기에는 더 어려운 상황으로 꼬일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의 그 헌법재판소를 향한 공격과 압박이 다시 자승자박이 돼서 돌아올 가능성이 좀 크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탄핵 집회 참석, 도보 행진, 그리고 단식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앞서 이번 주 내로는 선거가 좀 어렵지 않겠냐, 힘들지 않겠냐라고 예측을 해주셨는데 민주당 의원들 같은 경우는 이번 주 가장 빠른 날 해야 된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임계점을 넘겨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좀 해석을 해봐야 되겠습니까? 저는 광장의 민심이 간단치 않다는 걸 본인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뭐 극우다 그런 프레임으로 이제 가두려고 하시는데요. 저는 12월에 민주당이 얘기했던 게 뭡니까? 탄핵하면 다 된다. 탄핵하면 민생이 찾아온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탄핵을 했는데 탄핵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탄핵을 해서 뭔가 헌재에서 유리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마흔역 재판관의 어떤 임명을 강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국민보다 마흔역이 먼저입니까?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돌아오는 것보다 마흔역이 먼저입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볼 때 여소야대 국면에서 본인들이 절대 의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한때 자기가 중도 보수다. 그러면서 뭔가 민생 행보를 보이다가 본인의 어떻게 보면 진심을 드러내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다 이렇게 제쳐두고 이거에 올인하는 이유가 뭘까? 본인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결국은 1심에 항소심에서 제가 볼 때는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그것보다 뭔가 대통령의 어떤 헌재 결정, 헌재 판단이 빨리 나와서 조기 대선 국면에는 넘어가서 본인의 사법 리스크는 본인이 딱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와 관련된 재판은 대통령이 되면 멈춘다. 그거는 누구도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인데도 본인이 신이 된 것처럼 그렇게 규정을 한단 말이죠. 결국 이 일련의 상황을 봤을 때 한 사람을 빼놓고서는 결코 설명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계엄이 곧 내란이라고 한다면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여론이 이렇게 일방적이지 않고 균형을 맞출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의 계엄이란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의 민주당이 보여줬던 그 권한을 자제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했던 그 일방적인 소위 말해서 숫자가 깡패라고 하는 그 일방적인 국정 운영과 29번의 탄핵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고 그렇다면 조기 대선 국면이 이러기 위해서는 탄핵이 가결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용돼야 되는 건데 그 부분이 부정하다,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여야 상황을 두 분과 짚어봤습니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여야에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상대당을 향해서 승복 메시지를 내놓는 게 어떻겠느냐. 선재에서 어떤 결정이 나와도 승복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내놔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진정성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전에 애매하게 얘기한 거는 그거는 진정성이 없다.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승복 얘기가 나왔느냐.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과 내란 사태 이전만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승복하는 거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두세 달 동안 소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층이 보여준 행보는 수사기관과 헌법기관에 대한 공격과 비난 일색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재판부를 갖다가 공격하고 난동을 피우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여권에서는 그것을 갖다가 뭐 자제돼야 된다라는 모호한 목소리로 오히려 그 시위대를 옹호하기 바빴습니다. 저는 그런 점들이 지금의 국민 불안을 가속화시키고 있고 국가의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승복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다. 그 책임은 오롯이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그 지지층 그리고 그것을 방기하고 있는 여권에 저는 책임이 있다고 보고요. 민주당이나 야당이
여권에 대해서 또 국민의힘에 대해서 승복을 갖다가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결정적인 이유는 말이 아닙니다. 행동입니다.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임명, 선별 임명은 위헌이다. 이렇게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사실상 국민의힘은 불복을 하고 있습니다. 최상목 대행에게 임명하지 말라고 압박하고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불복이지 뭐가 불복입니까? 그러니까 말로 승복한다, 존중한다 이러지 마시고 정말로 승복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 당사자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사자나 강경층의 목소리에 대해서 제대로 비판하지 못하고 따끔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여권의 모습을 보면서 진정성을 고민 안 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이나 극우 지지층이 헌법재판소에 예를 들어 파면 결정이 난 이후에도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보인다면 그때 국민의힘은 말로는 존중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행동으로 무엇을 할지가 저는 국민들이 판단하는 기준이 될 거다라고 봅니다. 자, 말씀하신 진정성이요. 이 부분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아예 그럼 이러면 공동 기자회견 하든지 네. 공동 메시지를 내서 승복하겠다라는 네. 것을 확실하게 좀 하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권영세 비대위원장하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전부터 수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얘기를 했고요. 공동 기자회견 관련해서 같이 하자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 쪽에서 응답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전제가 조금 제가 볼 때 민주당이 본인들이 바라는 게 대통령의 어떤 탄핵 인용이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 국민의힘이나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반발한다. 그런 생각만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각하 기각의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는 오로지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당대표를 수행하고 있을 정도로 모든 것들에 올인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을 때 본인들이 어떤 입장을 내는지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표의 어떤 언행에 대해서 그 가벼움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존중한다고 하는데 진짜 존중하는 줄 알더라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 있을 때 무엇보다도 또 민주당은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와도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진실은 아무리 먼 곳에 던져도 다시 돌아온다. 법정의 진실에서 역사의 진실 법정에서는 이겼다. 이런 얘기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 궤변이 아니라 저는 여야 공이 헌재 결정에 대해서는 무겁게 받아준 게 맞다고 보고요. 여당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이나 국민이 원한다면 같이 기자회견을 하거나 아니면 결의한 형태로 뭔가 의사 표명을 분명히 하는 것도 저는 가능하다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이 직접 승복과 관련한 메시지 내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변호인단이나 대리인단이 이제 어쨌든 승복과 관련해서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윤 대통령의 직접적인 메시지는 없는 상황인데 여권 내에서도 이와 관련한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윤 대통령이 직접 이와 관련한 승복 메시지를 내야 한다라고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기도 했고 윤 대통령이 이에 좀 반응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지금처럼 변호인단을 통해서 좀 메시지를 낼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된다고 봐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치적인 심판은 탄핵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법적 심판은 곧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남은 거는 역사의 심판이에요. 대한민국이 공화정을 시작한 이래 쿠데타라든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역사의 심판에서 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그동안 사법기관과 또 재판부에 대해서 흔들기와 공격을 하지 못했고 그것을 갖다가 오히려 앞장섰던 게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렇다면 정치적 심판과 사법부의 심판이라고 하는 그 틀을 넘어서서 역사의 심판에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안전성 본인이 그렇게 법치주의를 외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 임기 내내. 그렇다면은 그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사법부 판결에 대한 승복을 갖다가 전제로 자신의 정치적 주장을 해야 된다. 좀 그런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향후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에 대한민국의 안정과 진정한 일상의 회복을 원한다라면은 그 스스로가 헌법재판소 판결에 승복하겠다. 그리고 국민들도 그 판결에 승복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낼 필요가 있고 또 설사 윤석열 대통령이 하지 않는다고 손 치더라도 저는 여권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관되고
그다음에 굉장히 단호한 메시지를 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에 대변인님께서 말씀하셨던 뭐 여야가 같이 공동 기자회견, 그러니까 승복과 관련해서요 메시지를 내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은 개인적으로 좀 어떻게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당연한 걸 갖다가 해야 되는 게 사실 웃긴 상황인 거예요. 뭐 만약에 여권이 정말로 공동으로 기자회견하고 전체 국회의원 300명 명의로 이걸 갖다가 결의안을 통과시키자 이렇게 제안을 한다면 저는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국민들은 일상으로의 회복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국민의 불안과 그리고 민생 위기에 대한 불안감은 굉장히 커져 있습니다. 이것을 회복시킬 수 있고 안정시킬 수 있는 일이라면 야당도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참여하는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승복 여부에 대한 부분도 문제긴 하지만 나아가서 그와 관련해서 이제 메시지를 그 전에 낼 것이냐, 또 윤 대통령도 직접 그와 관련된 입장을 낼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대통령이 석방이 된 다음에 야당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대통령이 끊임없이 관저 정치를 할 거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대통령은 담담하게 헌재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승복 여부는 당연히 대통령 변호인을 통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걸 대통령이 직접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어떤 분은 이미 했기 때문에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그거는 온전하게 대통령의 몫이라고 봅니다. 저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12월 처음에 어떤 계엄을 통해서 사람들이 정신이 없었습니다. 조금 뜨아했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곧 이게 내란이라는 어떤 프레임과 몰이에 대해서 사람들이 경도됐던 건 맞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이건 아니다. 현직 대통령이 왜 계엄을 냈을까? 근데 민주당은 왜 불법적인 어떤 공수처로 사실상 수사 지휘해서 저는 불법 체포하고 구금하고 구속까지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법원에서 사실상 이게 단순히 구속 기간을 산정하는 단순한 문제, 구속이냐 불구속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이거는 수사에 어떤 권한이 없는 쪽에서 불법적으로 구속했다는 게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을 불법 수사를 통해서 끌어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감금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바로 내란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사실상 계엄이 곧 내란이라는 그 민주당의 프레임에 대해서 사람들이 혹했다가 지금의 여러 가지 정황을 보니까 국헌문란을 한 거, 사실상의 29번의 탄핵을 통해서 국가기관을 무력화시킨 거, 이게 곧 내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게 나아가서 의회 독재고 의회 쿠데타고 그다음에 연성 쿠데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이건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과연 대통령, 소위 말해서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로 뽑힌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파면시키는 과정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파기하는 행동입니다. 그렇다면 그게 과연 맞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따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엄격하지 않다는 걸 사람들이 알아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게 곧 계엄이 내란이란 그 등치 속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인용이 됐을 때 그에 반하는 국민들이 반발할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어떤 그 어떻게 보면 선입견 전제는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권 잠룡들의 행보도 두 분께 좀 여쭤볼게요. 최근에 좀 자제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가 다시 공개 행보를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인물들마다 그 보폭에는 조금씩 차이가 좀 있기는 한데요. 앞으로 이 여권 잠룡들의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보수 강성 지지층의 결집과 지지가 필요한 후보들은 움직임이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아직까지 이제 대선 행보를 아예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논외로 하더라도 출판기념회가 예상됐던 오세훈 시장이나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 뚜렷하게 보여요. 반면에 중도 확장성이 중요하다라고 외치시는 분들, 한동훈 전 대표나 유승민 의원, 안철수 의원 같은 분들은 활동의 폭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결국은 향후 대선 가능성과 또 그 대선이 치러질 때 어느 층의 지지를 받느냐에 따라서 지금 행보가 좀 갈리고 있는데요. 저는 이것도 결국은 그렇게 오래 갈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주면은 판결이 날 거라고 보고 있고 이유가 되면 또 지금 행보를 자제하시는 분들도 보면 이미 출판기념회라고 하는 것 자체가 대선 출정식 아니겠습니까? 좀 그런 점에서 공식적으로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어떠한 움직임도 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김문수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분들은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결정 이후에 대한 정치적 준비는 이미 사실상 마친 상태다. 행보를 그런 차이가 조금 있을 뿐인데 저는 뭐 이 부분들도 굉장히 속도를 낼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사실 지금 뭐 선고가 나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네. 행보라는 게 참 애매하고 어려운 측면이 네. 있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행보를 지금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한데요. 우선적으로 정치인들의 어떤 말과 일정은 사실상 메시지죠.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서 주목하는 거고 국민도 그렇게 이해를 할 겁니다. 저는 다만 정치인들의 어떤 일정을 할 때 분명한 어떤 자기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지금의 2025년 3월 시대 정신은 과연 무엇일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탄핵됐지만 탄핵이 기각돼서 다시 복귀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인용이 돼서 조기 대선 국면으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국민과 당원들이 어떤 부분을 보고 있느냐, 관심이 뭐냐. 그러니까 국민과 당원들은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데 어떻게 보면 많은 마음을 두고 있는데 본인이 앞장서서 대통령이 탄핵될 것 같아서 조기 대선 국면에 마음이 콩밭에 있다. 이러면 이제 부적절하게 보이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진짜 국민들이 봤을 때 대통령의 탄핵이 맞고 조기 대선 국면이 맞다고 한다면 그때 시대 정신이 과연 무엇일까? 통합적인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만약에 조기 대선 국면이 이루어진다면 저는 이재명 대표의 이제까지 어떤 힘에 의한 숫자에 의한 일방적인 독주에 대해서 사람들이 피로감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강대강 대치 국면에서 어떤 통합적인 리더십, 안정감, 예측 가능성을 키우는 사람이 저는 분명히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사랑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갑작스럽게 내가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메시지와 행보와 그런 철학을 가진 신념을 가진 사람이 국민들의 어떤 선택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재명 대표 움직임도 좀 바로 여쭤볼게요. 네. 이 대표 같은 경우에는 비명계랑 단일 대우로 이제 손발을 네. 맞추고 있는 모습인데 뭐 시국 간담회도 그렇고요. 삼선 의원들과의 만남도 그렇고요. 계속해서 이제 비명계와 좀 힘을 모아서 윤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 전에 뭐 이 대표의 발언이라던가 이런 여러 부분들과 연관지어서 지금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국민을 위해서 모든 일을 결정한다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천천히 차분하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로지 본인이 살고자 하는 한 사람, 본인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일정을 하다 보니까 급하죠.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른바 비명계와의 통합 행보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본인의 어떤 강성 지지자들이 많이 보는 유튜브에 가서는 그 사람들 다 검찰과 뭔가 짜고 한 짓이 있다. 그래서 나를 사실상 체포 동의안할 때 가결표를 던진 사람이다. 그러면서 암 세력이라고 하나요? 뭐 그런 표현까지 썼는데 그 전에 그 며칠 전에는 사람들과 악수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이재명 대표의 편이 부동하고 앞뒤 안 맞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른바 비명계라는 분들이 그 이후에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내가 바보가 된 느낌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계속 속여요. 그럼 그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근데 계속 속는 사람이요? 그 사람은 바보입니다. 바보가 된 느낌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또 다른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좌표를 찍어서 검찰을 좌표를 찍어서 지금 하나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속마음은 뭘까요? 내가 진짜 바보가 된 건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정치라는 것은 어떤 신념과 원칙을 가지고 자기 가야 될 길을 가는 겁니다. 근데 비명계에 있는 분들 제가 볼 때 이런 원칙 없는 행보, 뭔가 힘이 있을 것 같으면 그쪽에 갔다가 뻔히 속고 나서 내가 바보가 됐다? 그거는 제가 볼 때 신념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당의 어떤 다양성이나 역동성을 봤을 때 지금의 민주당, 이재명의 민주당은 사실상 1인 유일 체제에 화석화된 민주당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을 비롯해서요. 그렇다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이후에도 이러한 화합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움직임이 계속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뭐 비명계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견제 이거는 사실은 대선을 전제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구속 취소 결정 이후에 검찰의 항고가 포기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는 과정이 되면서 이런 논의 자체가 싹 사라져 버렸어요.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과 보수 세력의 결집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늦어지는 이 사태에 대해서 탄핵을 찬성했던 세력들 또 지지층들이 굉장한 불안감과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싸울 때냐 이런 분위기가 탄핵 찬성 세력에는 돌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것을 통해서 지금 단일대우가 뚜렷하게 만들어졌다. 지난 주말에 그동안에 이제 탄핵 반대 세력의 집회는 굉장히 참여 인원들이 많았던 거에 비해서 탄핵 찬성 세력의 집회의 인원이 다소 적은 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맞는 주말 집회에서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그것이 지금 탄핵 찬성 지지층들의 이 불안감과 여론이 저는 반영된 거라고 보고요. 이 부분은 상당하게 저는 큰 파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봐요. 앞으로 대선 국면이 만약에 시작되더라도 비명계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세가 계속될 텐데 자 그랬을 때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 그 석방 때 뭘 느꼈느냐? 결국은 대선 승리만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의 완성이다라고 하는 얘기도 논리로 맞설 텐데 그때 비명계가 할 수 있는 목소리가 굉장히 제한돼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그 검찰 항고 포기를 통한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은 이재명 대표에게 굉장히 유리한 구도를 가져왔고 논리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향후 대선까지의 어떤 주도권을 갖는 굉장히 큰 계기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미국이 우리나라를 민간 국가로 지정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왜 지정했느냐? 이 부분이 지금 포인트인데 미국에서는 이걸 뚜렷하게 이야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는 당신들 때문이다라고 또 지금 내탁 공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당에서는 민주당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탄핵을 계속 남발했으니까 지금 정부가 무력화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까지 초래된 것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결국은 이거 탄핵 때 가치 외교를 비판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여당의 일각에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웃긴 얘기라고 봐요. 이게 지금 1월 말에 결정이 됐다고 그랬는데 1월 말에 갑자기 탄핵 1차 탄핵 때 시도 때 그런 내용이 들어갔다고 그래서 이게 들어갔겠습니까? 저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결과적으로 비핵 확산, 그러니까 비핵화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윤석열 정부 내내 꾸준하게 있었어요. 사실은 후보 시절부터 시작해서 이후에 대한민국이 핵을 갖다가 보유하는 방안에 대해서 굉장히 여권의 중진 의원들도 나서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이런 불안감들이 비핵화에 반대되는 목소리가 나오고 커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1월 달에 이렇게 민간 국가 지정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거다. 결국은 극우 선동몰이를 통한 대선 승리와 이후의 지지층 결집이라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분위기가 결국 한미 동맹의 후퇴를 갖다가 초래했다라고 하는 그 책임론을 지적 안 할 수가 없다. 두 번째로 계엄 책임론입니다. 명분과 이런 걸 다 떠나서 결과적으로 계엄이라고 하는 게 대한민국을 못 믿을 국가라고 낙인을 찍혀버렸어요. 자, 이럴 경우에 그 흔들리고 있는 대한민국 정치 상황을 보면서 한반도의 핵과 AI 관련된 최첨단 기술들, 연구들이 과연 그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어떻게 관리가 되겠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야당이 한덕수 총리를 갖다가 파면했네 안 했네는 굉장히 지엽적인 문제고요. 지난 윤석열 정부 동안의 무책임한 핵무장론 그리고 계엄의 어떤 책임론 이것이 한미 동맹의 후퇴와 그다음에 국가의 이익을 갖다가 침해한 결과로 돌아온 것에 대해서 여권은 저는 반성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빨리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지금 두 가지 이유를 오늘 이재명 대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핵무장론 현실성이 없었다. 그리고 계엄 선포 때문이다. 이거는 외교 참사다라고 오늘 아침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민주당 내에서 핵 자체 보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핵무장에 대해서 얘기할 때가 됐다 얘기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박선원 의원, 지금 민주당에서 맹활약을 보이고 있는 분 아닙니까? 그분이 이제 우리가 핵무장에 대해서 얘기할 때가 됐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성락 의원은 핵 잠재력의 담론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현실화된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이거를 방어하고 뭔가 견제하고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 얘기했던 게 뭐니까 그러니까 억제를 확산시키는 거냐
억제를 강화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워싱턴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떤 정보를 공유하고 그걸 기획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우리 정부의 어떤 목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트럼프 쪽으로 넘어왔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트럼프는 미국과 소위 말해서 직거래를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트럼프는 본인의 자국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확장 억제라는 거, 소위 말해서 뭔가 우리나라에 문제가 있을 때 핵 우산이라고 해서 전략 자산을 보내줄 수 있는데 트럼프는 그거에 대해서 바이든 정부에 비해서 그게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 어떤 핵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어요. 그게 야당 측에서 나왔고요. 심지어 트럼프는 뭐라고 얘기했냐. 한일은 자체 핵무기 보유에 열린 생각이라고 본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작정 핵을 만들자는 게 아니라 핵 잠재력 보유라는 그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본인데 핵을 아직 만들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사용 후 핵 원료를 재처리하거나 플루토늄을 농축하는 어떤 그런 권한을 받는 겁니다. 그게 일본하고 미국의 어떤 핵 관련해서 협정을 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일본 정도의 수위를 우리도 미국과의 협정을 통해서 바꾸자. 이 논의는 여야에서 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에 어떤 맥락 없이 이재명 대표께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보니까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그겁니다. 계엄을 했어요. 계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책임론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계엄 이후에 민주당이 보여준 작태가 뭡니까? 대행을 탄핵시켰어요. 대행의 대행마저 언제든지 탄핵시킬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미국이 과연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줬을 때 그 정보가 소위 말해서 다른 쪽으로 유출될 수 있다는 그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미국 조야가 지금의 탄핵 세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했느냐. 한미동맹과 한미일 어떤 협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얘기를 했고 특정인이 정치적 야심을 본인을 위해서 쓸 수 있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상황을 만들어 놓은 어떤 지금 야당에 대해서 책임론이 불거져 있습니다. 근데 저는 다 차치하고 4월 15일 날 실제 이게 발효가 되지 않게끔 하는 게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지금의 여당과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기에 앞서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핵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좀 전반적인 상황을 공부하시고 비판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야 모두 머리를 맞댈 때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김기현 국민의힘 대변인 박청한 장한대 특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